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흔히 사주 명리학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길거리 텐트에서 미래를 점치는 신비주의나 빤히 들여다보는 수정구슬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그런 고정관념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걸 운명을 족집게처럼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꿰뚫어보는 아주 심오한 철학적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 관찰학으로 접근해 볼 거거든요. 예전에는 사주를 마치 절대 바꿀 수 없는 숙명처럼 여겼잖아요.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하드웨어 설정값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의 운영체제, OS라는 거죠. 이건 너의 미래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확정짓는 결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살아갈 때 쥐어지는 압축된 코드이자 출발점일 뿐이에요. 내 인생의 하드웨어를 파악하는 아주 탁월한 진단 도구인 셈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늘 우리가 이 5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삶의 운영체제부터 내면의 다중우주, 위기의 재설정, 삶의 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명을 대하는 태도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볼 거라는 겁니다. 기대되시죠? 첫 번째, 삶의 운영체제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하드웨어를 본격적으로 뜯어볼 준비 되셨나요? 명리학의 개념을 우리가 매일 쓰는 IT 용어에 빗대어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사주의 오행과 그 강약은 우리 기질, 즉 컴퓨터의 CPU에 해당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은 램 용량, 내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힘은 그래픽카드죠. 타인과 인연을 맺고 관리하는 능력은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똑같은 최고급 CPU가 달린 최신형 맥북을 샀어요. 근데 사용자가 그걸로 하루 종일 지뢰찾기만 돌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도 정확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은 운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운용하는 존재이다. 이거 진짜 엄청난 통찰 아닌가요? 아무리 돈 냄새를 잘 맡는 이른바 부자 설정 값을 가지고 태어나도 운영을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조건이 좀 열악해도 유저가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돌리면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요.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혹시 대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흔히들 이걸 막 로또 당첨 같은 엄청난 행운으로 오해하시는데 사실 대운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둘러싼 계절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만약 지금 내 인생의 대운이 한겨울이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봄이 와야 비로소 싹이 트고 가을이 와야 수확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무언가 실패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게 꼭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타이밍, 즉 계절이 맞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파트, 내면의 다중우주입니다. 이제 시선을 외두가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 부분 정말 흥미로운데요. 명리학의 핵심인 오행을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치고받으며 일하는 5개의 정부부처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무의 기운은 성장을 담당하는 성장부, 불은 나를 알리는 홍보부, 흙은 중심을 잡는 행정부, 쇠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리하는 감사부, 마지막으로 물은 지혜와 정보를 싹 모으는 정보부인 거죠. 건강한 멘탈이란 건 결국 이 5개 부처가 아주 균형 있게 내면을 통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내면의 국가에서 어느 한 부처가 갑자기 독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 즉 성장부 혼자서만 폭주하면 어떨까요? 매일 빚내서 새로운 사업만 펑펑 벌여놓고 수습은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물, 정보부만 너무 세면요. 머릿속으로 정보만 모으고 온갖 생각만 하느라 정작 행동으로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결국 자신을 수양한다는 건 내면의 정부가 이런 독재에 빠지지 않게 잘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 나오는 십성이라는 개념도 비슷합니다. 동료, 경쟁자, 창작자, 반항아, 관리자. 우리 안에는 무려 10가지의 다양한 역할 가면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거 현대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나 다중자의 이론이랑 진짜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단일한 하나의 자아가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여러 자아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아주 시끌벅적한 회의실과 같은 거죠.
세 번째, 관제와 위기의 재설정입니다. 자, 이제 이 내면의 하드웨어가 바깥 세상의 충격이나 만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합이라는 건요, 혼자 덩그러니 있던 기운이 다른 기운을 딱 만나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질로 변신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고 관계 속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변형된다는 거죠.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훌륭한 배우자를 얻거나 심지어 내 인생을 바꿀 좋은 책 한 권에 읽는 것, 이 모든 게 내 코드를 싹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정보 교환이 됩니다.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가 곧 나의 운이 되는 셈이죠. 반면에 충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부딪힌다는 뜻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무언가가 깨지고 부서지는 불길한 징조로만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실직을 하거나 이별을 겪거나 사업이 흔들리는 이런 위기들, 이거 사실 하늘이 내리는 벌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에 낡고 삐걱대던 구조를 광 부수고 내 삶을 싹 재편성하는 과정, 쉽게 말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거죠. 위기는 곧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재설정일 뿐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공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자 그대로 비어있고 망했다는 뜻이라서 옛날에는 아주 부정적인 약점이나 흉살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현대적인 메타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물컵을 생각해 보세요. 속이 텅 비어 있어야만 거기에 신선한 물을 가득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결핍이나 텅 빈 공간은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잠재력의 공간인 거죠. 네 번째 파트, 삶의 균형과 가치입니다. 여기서 내면과 외부 시스템의 밸런스를 맞추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균형추 개념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통찰을 한번 곱씹어 볼까요? 우리의 문제는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너무 과해서 생길 수 있다. 이거 정말 뼈 때리는 말입니다. 사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요, 무언가가 턱없이 부족해져라기보다 어떤 요소가 오버플로우, 즉 과잉 상태가 되었을 때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지식의 과잉, 자존심의 과잉, 심지어는 노력의 과잉이 팽팽한 고무줄을 끊어버리듯 스스로를 망치게 두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용신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넘치는 걸 덜어내고 부족한 걸 채워 넣는 밸런싱 작업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만약 내가 너무 앞뒤 꽉 막히게 성실하게만 하다면 융통성이라는 약을 투여해야죠.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풍부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차가운 현실 감각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하드웨어에서 어떤 기능을 너무 과도하게 돌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나를 살리는 완벽한 치료 설계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공의 척도로 삼는 재물과 권력에 대한 해석도 새롭게 해봐야 합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현금 액수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내 가치와 교환하려고 하는 신뢰 자산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거나 결핍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죠. 권력 또한 남을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니라 사회적 체감을 뜻합니다. 머리에 왕관을 썼다면 그 권력을 마구 휘두를 게 아니라 그 묵직한 왕관의 무게를 묵묵히 버텨내야 한다는 뜻이죠. 또 우리 시스템에는 인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폴더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의 얄팍한 경험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부모님의 가르침, 존경하는 스승, 수많은 책과 역사, 심지어 인류 문명 전체가 내 삶이라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는 이 방대한 지식 저장소를 끄집어내서 세상을 해석하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거죠.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5장이네요. 운명을 대하는 태도. 지금까지 분석한 이 거대한 삶의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왜 이런 걸 알아야 할까요? 그저 돈벼락 맞을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나쁜 일이 생길까봐 벌벌 떨며 피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운명이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꽉 막힌 철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은 그저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일 뿐이에요. 명리학이나 삶의 조건들은 단지 통계적인 확률을 툭 던져줄 뿐이고 그 위에서 실제로 버튼을 누르고 행동하는 건
온전히 인간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차가운 확률과 뜨거운 인간의 자유의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역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삶의 운영체제를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섣불리 손가락질하는 걸 멈추게 되거든요. 아니, 쟤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던 날선 비난이 어느새 저 사람의 하드웨어 설정과 지금 처한 계절이 저런 반응을 끌어냈구나 하는 너그러운 이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라도 저런 혹독한 조건과 겨울 같은 계절에 놓였다면 10중 8구 비슷하게 행동했겠구나 라는 아주 깊은 공감에 가닿게 되죠.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조용히 관찰하며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계절과 서로 다른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 어쩌면 이게 이 오래된 학문이 우리 삶에 던지는 가장 거대하고도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이 겪고 있는 그 차가운 계절과 내 하드웨어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서로를 조금 덜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채찍질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며 또 어떤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가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계절을 응원합니다.